연출하신 홍용호 감독님, 그리고 출연하셨던 유다인 배우, 강민혁 배우, 공상아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의자가 하나 오는 대로 저는 앉아서 진행을 하고 먼저 앉으세요. 네, 오늘 첫 GV인데요.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도 하셨지만 관객분들하고 만나는 자리는 처음이시죠.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께 이렇게 자기 소개와 함께 그리고 개봉한 소감 그리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폭로 각본 쓰고 연출한 홍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개봉하기 하는 무렵에 시사를 또 하고 기자분들 앞에서 간단히 기자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요. 오늘 자리가 사실 제일 기다려지고 좀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그래도 좋아해서 보러 와주신 일반 관객분들과 만나는 자리니까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좀 그래도 오래 얘기할 수 있는 자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고 설렙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유나 역을 연기한 유다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GV, 전주국제영화제에서 GV하고 개봉 후에 하는 GV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폭로에서 최은주 판사 역을 맡은 공상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그리고 저희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폭로에서 이정민 변호사 역을 맡은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 끝까지 봐주시는 거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소개해 주셨나요? 우리 지금 같이 자리 함께 하고 계신 분도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소개 이름만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얼마 전에 소울메이트라는 영화 연출했던 민용근이라고 하고요. 여기 유다인 배우랑 결혼한 사이죠. 그런 이유로 오늘 모더레이터를 제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다 함께 한 자리니까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분이 계셨으니까 소개를 안 했으면 되게 좀 민망할 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다인 배우랑 참 의자가 오면 이제 저는 2021년도에 결혼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바로 전이었던 것 같은데 시나리오가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서 유다인 배우가 시나리오를 보고 약간 조언을 들었으면 한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시나리오를 영화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나리오를 읽고 사실 제가 조금 유다인 배우님한테 좀 추천을 했었어요.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시나리오 읽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완성된 영화를 보고 나서도 느끼는 점이 그때도 제가 유다인 배우한테 되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영화를 다시 보면서 느껴지는 점이 영화에서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스토리에 반전이 있거나 뭔가 스토리에 기승전결이 분명하거나 이런 의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그 이야기 안에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전반부에는 굉장히 차분하고 이성적인 느낌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굉장히 큰 어떤 이야기적인 반전도 있지만 저는 가장 좋았던 게
감정을 확 움켜잡는 그 반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좋은 감정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시나리오도 좋았었고 완성된 영화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감독님과 세 배우분께도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여기 오신 관객분들도 질문거리를 좀 간직하고 계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 영화에 나오는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소설책을 10권을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감독님께 가장 궁금한 건 어떻게 이 이야기를 생각하시게 되셨는지 그 시작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어요. 네, 전에도 그런 걸 물어보신 적이 있어서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거 쓸 몇 년 전인데 첫 번째 시나리오 다 써놓고 두 번째 시나리오 이제 못 쓰지 하고 그럴 때였어요. 그때 우연히 어떤 잡지 같은 데서 그 미국 그 판사에 대한 짧은 기사를 봤는데 그 레즈비언 판사분이 꽤 높은 그 무슨 연방 법원 판사였고, 그분이 처음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이 커밍아웃할 당시에는 그런 고위직 판사 중에 그렇게 커밍아웃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짧은 기사였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서 그 무렵에 생각하다가 법정에서 판사가 커밍아웃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어쩌면 뭐 그런 이제 상상이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재밌었으니까 그 상황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해서 그때부터 줄거리 쓰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세 배우님들은 각자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보셨을 때 다 읽고 나서 그 직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 되게 재밌고 이야기가 좋고 그랬는데 제가 바로 전에 촬영했던 영화의 캐릭터랑 상황이 좀 비슷해가지고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여주니까 이야기가 좋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렇구나 힘을 좀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하게 됐죠. 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두 배우분이 먼저 캐스팅된 상태셨고, 저는 나중에 이제 감독님이 더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감독님을 만나 뵙고, 그러고 미팅 같은 걸 하면서 그 전에 대본을 보고 미팅 같은 걸 하게 됐는데, 사실 배우로서는 굉장히 욕심이 나는 캐릭터였어요. 다시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서브텍스트를 가진 역할을 만든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 역할이 감독님 미팅하게 해서 이 역할을 내가 따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팅을 하게 됐는데, 감독님이 흔쾌히 저의 어떤 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하자고 해주셨을 때 사실 저는 되게 기뻤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 제가 맡아야 되는 캐릭터를 좀 더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캐스팅 제안을 그런 미팅을 하고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야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되게 재밌었고, 법정 영화가 큰 줄거리가 되는 이거를 어떻게 찍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하게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일단 배우로서 엄청 행복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정민이라는 캐릭터의 중점은 전혀 두지 않고 시나리오 자체의 이야기만 따라가다 보니까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반전에 대한 충격도 있었지만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선다라는 게 정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판사가 그럴 수 있고 또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그럴 수 있고 또 변호사가 자기의 가진 자리에서의 그런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울림이 있었던 그런 글을 읽게 되다 보니 이 영화에서 내가 변호인으로서 잘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좀 부가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시나리오 자체가 저에게는 울림이 가장 컸기 때문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감독님이랑 이제 만나 뵀을 때 아무래도 실제로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 내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지원군을 얻어서 현장에서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고르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감독님께서 현직 변호사신 거죠? 네, 현직 변호사시기도 하고 영화도 이제 장편으로 이번에 데뷔를 하신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약간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사람도 이제 영화 만들면 어떤 전문직이나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당연히 하긴 하지만 실제 그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의 어떤 전문성을 갖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직 변호사이신 감독님이 연출하는 법정 장면은 어떻게 다를까 이런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고 영화를 봤을 때는 뭐랄까 이전에 법정 장면이 나오는 영화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 있다고 할까요? 되게 열띤 느낌? 막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많은 어떤 극적인 법정 장면으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폭로 속에 나오는 법정 장면은 뭐랄까 굉장히 한산하기도 하고 차분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직 변호사이시기도 한 감독님이 어떤 연출 의도를 가지고 법정 장면을 연출을 하시려고 했는지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우선 현직이란 게 제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변호사는 맞는데 영화하면서 일이 끊어져서 현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현직 같지 않은 현직이긴 한데 지금 이 감독님 물어봐 주신 거는 제가 이제 사실 전편 영화를 처음 했기 때문에 어떤 뭐 딱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걸 해야겠다 이런 게 막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어쨌든 좀 진짜 같은 영화들을 좋아했거든요. 뭐 쉬운 말로 리얼하고 진짜 같고 그렇게 끌고 가는 드라마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 법정 장면 같은 거는 우리가 많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많이 보아왔던 것들이 되게 좀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는 오버하고 또 드라마틱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보면서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재밌는 것도 있고 뭐 재미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현실 같은 느낌에서 많은 것들이 떠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볼 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이제 많이 봐왔던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진짜 같이 최대한 현실 같이 하면서 어쨌든 좀 굴곡이 있는 드라마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면은 좋겠다. 그러면 리얼한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법정 영화라는 장르를 연출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법조 관련된 인물, 뭐 변호사와 판사 캐릭터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공명심도 당연히 있을 테고 어떤 정의로움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굳이 애써 이렇게 겉으로 많이 표현하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그 캐릭터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됐던 것 같은데 이정민 변호사 역할 맡은 강민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변호사 역할을 이전에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입니다. 아니요,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감독님께서 변호사시기도 한데 이 캐릭터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그 얘기 듣고 싶습니다. 우선 감독님한테 제일 많이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아는 변호사분도 찾아가서 조언도 구했고 또 때마침 비슷한 시기에 제가 아시는 분이 법정에 쓸 일이 있었어요, 증인으로. 그래서 실제로 제가 법원에 가서 참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본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정말로 실제로는 어떠한 분위기인지 어떠한 그 공간의 공기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제가 변호인으로서 진짜 이제 변호인이란 직업은 어떤 공기에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호흡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저도 또 법정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참고를 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감독님하고 이야기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또 추천해주신 영화가 있었어요. 네, 이거를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영화가 있어서 그거를 많이 참고하면서 이정민 변호사 역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어떤 영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지금 말을 하면서 제목을 아무리 떠올리려고 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미국 감독님이 영화였는데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그 언론 인터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언론 인터뷰를 한번 찾아보시면 정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 법정 영화였는데 네 맞습니다. 어퓨 저도 굿맨.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를 또 보면서 준비했습니다. 톰 크루즈가 나왔던 네, 영화였죠. 톰 크루즈를 롤모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네. 그 법정의 느낌을 좀 많이 첨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제 영화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그 사람을 보다 보니까 그 스토리와 관련된 그 사람의 캐릭터는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정민이라는 직업적인 변호사 말고 이정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제 뭐 고양이 탈을 같이 이제 뒤집어 쓰고 하는 어떤 네. 약간 뭔가 이렇게 되게 좀 다른 어떤 결도 있구나라는 생각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셨는지. 그냥 일반 변호사라고 설명이 되지 않고 국선 변호인이라는 지금 자리에 있는 이정민 변호사이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고 또 앞으로 변호사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면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로펌 일반 개인적으로 나와서 변호사 일을 하기 전에 그 국비를 써서 사람들이 변호인을 고용을 못하거나 하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그런 직업을 이제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젊은 변호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길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이 대충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충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책임감을 좀 많이 갖지 못하는,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고 또 미래에 있어서 검사하고 싸우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젊은 변호사이지 않나. 그러면서 어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과 자신의 미래와 이런 것들을 좀 혼돈 속에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정민이라는 캐릭터를 연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의 생각은 또 잘 다를 수 있겠지만 같겠죠. 네네. 네.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캐릭터가 있죠. 최은주 판사를 맡으신 공상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는 영화를 보면 시나리오를 처음 보면서 연기하기 되게 어렵겠다. 근데 그만큼 도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 역할을 어떤 배우분이 맡으신다면 전체적인 캐릭터 설계를 어떻게 하실까? 이게 궁금했어요. 왜 이게 영화 전체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반전을 쥐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영화를 볼 때 처음에 등장하셔서 첫 마디를 하시는 순간에 뭔가 느낌이 확 왔던 것 같아요. 뭐랄까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어떤 비밀을 전혀 겉으로 내색하지 않은 뭐랄까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런 어떤 캐릭터라는 느낌이 확 왔고 그게 후반부에서 어떻게 뒤집힐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대감이 처음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 마지막에 판사가 증인석으로 내려와서 최후 진술인가 마지막 진술을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연기를 할까라는 것도 되게 시나리오를 미리 읽은 저로서는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뭐랄까 과연 어떻게 연기를 할까라고 했던 저의 생각 자체가 갑자기 다 지워지고 그 캐릭터의 그 순간에 확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울컥한 순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전체적인 최은주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설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크게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고민보다 이 인물이 이 작품에서 하는 말들, 하는 행동들을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감독님이 거기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직업적으로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태도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최은주라는 사람이 사회적인 가면을 우리나라에서 직업군으로 치면 사회적인 가면을 엄청 많이 써야 되는 직업군 중에 하나인 직업인 거잖아요. 판사라는 직업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많은 걸 가리고 살았을 텐데 내색을 하지 못하고 살았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고통과 어떤 정서를 가지고 살았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어떤 재판장에서의 모습은 감독님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그 최후 진술 증언석에 섰을 때 하는 그 마음은 사실 뭐 제가 어떤 설계를 했다기보다 우리 유나 씨가 해준 연기를 바탕으로 유나가 하는 희생을 생각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최은주한 나한테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사랑을, 깊은 마음을 그 마음을 내가 전달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그거를 그만큼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던 게 부끄러웠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게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죄수복을 입고 있는 유나를 보면서 뭐 제가 어떻게 특별히 설계하지는 않았고 감독님이 대본을 잘 써주셔서 네 그냥 그렇게 순간순간 와닿는 대로 연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서 사실 촬영 현장에서 어땠을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깊은 감정의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테이크를 여러 번 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 감정을 미리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카메라가 실제로 돌 때 그거를 이렇게 막 해내시는 배우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장면 찍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저희가 이 영화에 나왔던 재판 씬은 이렇게 몰아서 세트에서 몰아서 며칠을 잡아서 계속 찍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재판 씬에서는 이제 우리 이정민 씨가 계속 모든 걸 다 해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사실은 위에서 지켜보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날쯤이었나요? 제 장면을 찍은 게 이제 유나 씨의 상황도 다 나왔고 정민 씨가 하는 것도 다 지켜보고 마지막에 저한테 그 장면을 주셨는데 그냥 다행히 감독님이 그런 순서대로 찍어주셨기 때문에 저한테 자연스럽게 쌓였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한 게 아니라 그냥 슛 들어가고 첫 번째 테이크에서 네 그렇게 그런 연기가 나왔고 감독님이 장면을 끊지 않으셨고 계속 지켜봐 주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장면을 끊고 나서 감독님이 괜찮으셨냐고 마음에 든다고 혹시 한 번 더 가길 원하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조금 몇 번을 더 찍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자연스럽게 상황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많이 옆에서들 네,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혹시 이렇게 몇 테이크가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영본에 올라간 테이크를 어떤 기준으로 좀 잡으셨나요? 무모하게도 첫 번째 테이크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어쨌든 배우들 연기는 계속 감독이 연출자가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하고 좋은 걸 같이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일정한 장면에서는 그냥 감독은 바라보고 결국은 배우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언 장면이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제가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도 그 사람이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 증언을 하는 사아 씨도 그렇고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걸 리액션 해주는 다희 씨도 그렇고 그날 어쨌든 그 장면을 찍는데 굉장히 그 앙상블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느꼈고 그 여러분 보셨던 그 최우진스 길게 가는 클로즈업에서는 그래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지 저도 궁금하고 물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 수준만큼 만약 안 된다면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게 감독의 의무지만 처음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고민하고 한번 물어봤던 게 이거가 내가 여기서 그냥 더 안 해도 되나?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터져 나왔지만 보는데 나도 뭔가 오는 게 있는데 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당사자가 배우가 저렇게 해서 쏟아준다면 저게 맞는 거다. 그리고 저걸 다시 한번 겪으면서 해가지고 어떤 걸 대안을 받아내서 그걸 고민하고 다른 선택을 하기가 그 순간 약간 좀 주저됐어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경험 많고 더 현명한 감독이라면 몇 테이크 가면서 배우를 괴롭혔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때 그냥 제가 받은 그 첫 번째 필을 그냥 고민하지 않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우한테 한번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고 혹시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문제 없는 테이크라는 거 확인하고 그냥 그 첫 테이크 하나만 클로즈업을 찍고 다른 걸로 넘어갔어요.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울면서 콧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감독님이 혹시 콧물을 좀 안 흘려줄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보셨어요. 지금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도 해보겠다고 클로즈업 되는 장면인 걸 알고 있었으니까 사실 배우로서도 예쁘게 울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콧물을 제가 조절할 수 없어서 그냥 콧물이 나오는 대로 그냥 찍었던 게 방금 생각났어요. 네. 근데 콧물도 눈물 같았어요. 그렇죠. 맞아 이렇게 줄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콧물이었군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장면 이제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 그 성인의 역할을 맡은 유다인 배우의 얼굴을 보는데 이제 코가 되게 빨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또 그런 모습은 되게 또 처음 보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신기하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액션을 준다라고 하면 또 한편의 리액션을 주는 장면에서 어떤 느낌으로 그때 연기를 하셨는지. 일단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언니가 판사석에서 내려와서 증인석에 이렇게 딱 앉는 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저는 그냥 연기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연기인데 그걸 보는데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저는 처음부터 울면 안 되는데 울음이 계속 여기 제 얼굴 가득하게 얼굴이 막 떨릴 정도로 울면 안 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전에 언니가 그냥 뭐 유나를 보고 변호사를 보고 그렇게 연기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에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언니를 보고 그랬거든요. 그 대사를 그렇게 할지는 사실 몰랐어요. 저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그냥 담담하게 최현주 판사가 그냥 담담하게 그렇게 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할 줄 상상도 못했고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울음이. 그런 경험이 연기하면서 처음이었어요. 참아야 돼 막 이러면서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이게. 이 세 캐릭터가 사실은 되게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캐릭터잖아요. 어떤 사람의 경험치도 굉장히 다르고 근데 묘하게 마지막에 가면 그 세 명의 앙상블이 굉장히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윤아 캐릭터를 보면서 이게 저는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그 딸이 있는. 근데 이 영화를 촬영할 때가 아마 저희가 결혼을 하는 무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아마 다음 날이 촬영이 또 잡혀 있었는데 그 현장 검증 남편을 죽인 현장 검증을 전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이렇게 현장 검증을 하는 뭐 그런 기억도 있고 근데 그리고 제가 영화를 처음 봤던 거는 이제 작년에 전주영화제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태어난 딸이에요. 근데 태어나고 다시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 뭔가 되게 감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 딸하고 이렇게 어떤 교감을 하는 걸 매일 보는데 극 중에서의 어떤 딸이 있고 그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느낌이 되게 묘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 영화를 촬영할 때는 이거는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 물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긴 한데 촬영할 때는 이제 아기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영화가 완성된 뒤에는 엄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에 참 차이가 있을까요? 혹은 다시 찍는다라고 하면 뭔가가 달라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아기의 엄마 역할을 한다면 이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딸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먹먹하고 울컥울컥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연기를 다시 한다면 저만 아는 거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간절함이 묻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 여기서 조금 하기로 하고 이제 객석의 관객분들 중에 오늘 영화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하죠. 네, 저쪽에 안경 쓰신 남자분 제일 먼저 드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 법정 씬들이 정말 사실적이기도 하고 뭐 법조인들의 생활상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담긴 것 같아서 굉장히 특별한 영화다라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변호사였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법적 쟁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사실 그
형사 미성년자 쟁점을 가지고 간다면 조금 더 사건이 아이의 책임이 조각되니까 사건이 조금 더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과연 그 유나와 은주가 살인죄형을 감당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한 것은 그런 아이가 법정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았을 때 그 정신적 충격인지 아니면 동성 연인인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인지 조금 저로서는 사실 그 아이가 물감을 짜면서 그림을 그릴 때부터 살짝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실 아이는 벌할 수 없는 만 7세의 아이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는 상태여서 속 시원하게 밝히면은 조금 더 모두가 행복한 상황으로 빨리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판사인 은주도 그렇고 어머니인 유나도 그렇고 그걸 모르고 있지 않을 텐데 그렇게 조금 본인들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재판을 끌고 갔던 이유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형사 미성년자가 전속 살해를 저지르면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생긴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너무 날카로워서 어때 나오신 거 같지 않은가? 저도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이 영화의 이제 초기에 그런 설정을 가져오면서 지금 물어봐 주신 것 같은 똑같은 질문을 저도 했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가져갔어요. 그 영화 중에도 그 나중에 유다현 배우가 아이 안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냥 아이한테 이 기억을 지워주고 싶다. 그리고 또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소도시의 어떤 경찰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아이가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냐.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처벌은 안 받겠지만 그 아이가 이제 범인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사실이 밝혀지고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파괴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유나는 그런 아이를 아예 그냥 없는 걸로 해서 보호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계속 꽁꽁거려 하면서 잊으라고 했던 그런 거죠. 그런 거가 이제 그렇게까지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 살인을 뒤집었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전반적인 그런 지금 영화 속에 드러난 사회 분위기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엄마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래서 저도 좀 어려웠지만 그렇게 설정을 하고 가봤던 거예요. 네,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변호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영화 처음에 이제 개봉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여타의 아까 그 모더레이트신 민용근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또 약간 좀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법정 영화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감독님께서 변호사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좀 많이 좋게 다가와서 오늘 영화를 두 번째 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어떤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냐면 감독님께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뭐 약간 농담삼아 말씀하셨지만 일이 좀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영화를 시나리오 작업부터 쭉 하셨는데 어느 정도 걸리셨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 거의 안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총 제작 기간이 많이 궁금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 후반부에 지원장, 여주 지원장으로 나오시는 분이 영화를 사랑하는 독조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조광희 변호사님이셔가지고 근데 같은 법인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조언을 구하시면서 출연을 요청하셨는지 뭔가 이 영화에 대해서 약간 조언을 구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영화 준비 기간은 이게 오래됐다면 오래됐고 빨리 했다면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쓴 거는 그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년 됐으니까 그 시나리오 쓰고 처음 아이디어 해서 쓰는 과정부터 시작하면 오래됐고요. 뭐 집필 기간은 한뭐 길게 잡으면 1년 정도인데 그 이후로 계속 뭐 어쨌든 영화 제작이 안 되니까 뭐 다듬고 있고 뭐 물론 다른 것도 준비하지만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그 실제 이제 제작 기간 자체는 다른 영화보다 이게 작았기 때문에 좀 빨리 했습니다. 그 21년에 초에 이제 제작 지원이 돼가지고 1년 내에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걸로 서로 합의가 돼서 그 프레임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쭉 했기 때문에 초에 돼서 시나리오 빨리 고치고 배우들 캐스팅하고 뭐 준비해서 가을에 찍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 이제 1년 남짓한 정도 기간에 실질적인 그 준비 기간은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일을 조금 하면서 같이 시나리오 쓰고 그런 그 타협적으로 지낸 기간이 있었고요. 이 영화 찍으면서는 좀 한쪽에 확실히 많이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동황이 변호사님은 저희 사무실 선배시고 판사 역할을 해주셨고 전에도 많이 그 다른 영화에 좀 판사 역할을 하셨어요. 뭐 예전에 임상수 감독 영화에서도 그 판사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이미 판사 쪽 그 배우 그 판사 역할하는 배우로는 경험이 있는 배우다 제가 부탁을 드렸고 시나리오 보시면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죠. 이번에 혹시 그 세 배우분들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기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이 가장 먼저 드셨네요. 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이성민 역할 했던 민영 오빠한테 질문 드리는데 그러면은 진짜 범인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그 민지 그림 생각하면서 이건 어떤 아이가 그린 그림일까요?라고 하는데 그때 민지가 범인인 거를 안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럴걸요? 이정희 변호사가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정희 변호사가 놀랐던 것처럼 그때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안 걸로 그때 안 걸고 또 다른 배우분들께 저기 남자 배우 네. 저도 감독님한테 조금 전 두 분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독님하고 강민혁 배우님한테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사실 홍명호 감독님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법정 관련 영화가 많아서 좀 어떤 시각이 특별히 있으신 건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민영호 감독님께 소개해 주시면서 변호사라고 해주셔서 질문을 살짝 틀었습니다. 뭔가 그 로펌 소개나 이런 거 보면은 삼성과 소송 대리도 하시고 기업지 배구조나 M&A 이런 관련해서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제가 감독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좀 약자를 보호하고 약간 이런 법정 드라마, 법정 영화인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좀 법조계 현직에 계시는 분으로서 뭔가 느끼시고 좀 일반 시민들한테 좀 표현하고 싶으신 게 특별히 있으신 건지 그게 너무 궁금했고 또 강민혁 배우님께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항상 보면은 제 느낌에는 항상 되게 착실하고 되게 좀 댄디한 이미지가 좀 많이 강하신데 저도 뭔가 한 이미지가 좀 많이 붙여져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좀 이미지 변화 같은 걸 주고 싶은데 혹시 그런 걸 평상시에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느끼셨다면 또 어떤 변화를 좀 주려고 노력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대사 속에서 그 공성화 배우님께서 그 변호사님께
감추고 싶은 게 있으면은 감추는 거 도와주는 것도 이제 변호사 뭐 역할에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가 개인 그 두 배우분이 엮인 사생활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감독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신 뭔가 좀 그 대사에 뭔가 함축된 의미가 있으신 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과 진실 좀 다르지 않고 좀 틀리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마지막에 진실은 뭔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대사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 물어보신 게 그러니까 제가 그 참여했던 영화들 그 증인이라든가 침묵의 시나리오 작업을 제가 각색을 같이 했던 건데 제가 무슨 특별히 정의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있어서 그런 걸 했던 건 아니고 일이 주어지니까 했던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도 계속 지금까지 이제 준비해오면서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영화에 발을 붙이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였고 제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러니까 그런 쪽 그 작업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해주셔서 이제 고맙게 하게 된 겁니다. 네. 일단 질문 감사하고요. 저도 연기자로서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그거 이전에 연기자로서 고민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작품을 고를 때 있어서 시나리오를 먼저 보는 편입니다. 저의 캐릭터나 이미지는 그 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를 제가 고를 때 있어서 시나리오에 내가 얼마나 빠져들었는지 그 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재미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따지는 것 같아요. 저의 이미지나 캐릭터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은 좀 뒤에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겹치는 이미지 아니면은 생각하시는 그런 저의 뭐 말씀해주신 대로 착실하고 댄디한 그런 이미지가 계속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는 따로 제가 아직까지는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어떤 작가님이나 감독님이나 어떤 작품을 만났을 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대사 질문한 거는 감독님한테 여쭤보신 거 맞죠? 그 대사는 뭐 그 씬에서 중요한 의미도 있고 어쨌든 최원주 판사가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서 변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저 변호인은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뭘 밝히고 싶어하는지 그런 걸 좀 최은주 판사는 알아보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변호인하고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결국은 지금 아이도 신청되는 것 같고 아이한테도 그 칼날이 겨눠지는 것 같고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될 때가 온 거구나 하고 자기한테 또 주문 내듯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과정에서 최은주 판사의 생각들이 드러나는 그런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 정상우 배우님이나 유다인 배우님께 궁금하신데 맨 앞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를 보고 또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전주국제영화제 유다인 배우님께서 하바나에서 춤추는 장면이 씬이 삭제되었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 그 씬을 살려주신 이유가 좀 감독님께 궁금하고요. 유다인 배우님께도 이게 사실 전주국제영화제 때 드렸던 질문이라 다시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하바나라는 곳이 되게 상징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다인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바나는 어떤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기를 하셨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가장 먼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가장 가보고 싶은 곳. 그렇지만 가지 못하는 곳. 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하바나 씨는 찍으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인천 그 대부도 앞바다에서 옆에 야자수잎 이렇게 조경 스탠드에 걸어놓고 찍었거든요. 석양 넘어갈 때. 근데 너무 빛깔도 좋게 나오고 그래서 좀 넣고 싶었는데 자리를 못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상영할 때는 못 넣은 상태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개봉 버전을 하면서 조금 만지면서 그 저희 제작사에서 같이 그 총괄 해주셨던 장유성 감독님이 편집실에서 저하고 얘기하시다가 이거 여기쯤 넣으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넣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도 넣고 보니까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번에는 또 최은주 판사님께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번에 자유롭게 명예 변자분. 안녕하세요. 감독님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이 스타일을 5년부터 구상하셨다 하셨는데 그렇다고 혹시 만약 결말부에서요, 예를 들어 다른 복선 영화 이런 데서 한 명이 기상해서 남들이 좀 씁쓸하지만은 뭔가 좀 평범한 결말 많은 그런 영화 많잖아요. 혹시 그런 이유로 결말로 갈 가능성 혹시 있었나요? 시나리오 작성에 원래부터 이런 좀 해피엔딩 스타일의 결말 쪽이었나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어떤 결말을 말씀하시는 지금 이 영화가요. 세 명이서 일단 누군가 감옥 가거나 그런 건 없이 일단 평범하게 세 명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잖아요. 근데 보통 다른 영화 보면은 누군가 희생해서 증인을 해서 나중에 감옥 가거나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어떤 평범한 일상을 동안 그런 류가 좀 많은데, 혹시 처음 시나리오를 구상할 때부터 일단은 좀 해피엔딩 스타일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었나요? 네네, 지금 감사합니다. 결말은 처음에 시작할 때 딱 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2년 후라고 나오잖아요, 마지막 에필로그에. 그 중간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상상이 좀 맡긴 건데 최은주 판사가 곤욕을 치렀을 수도 있어요. 뭐 구속이 됐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알면서 자기가 재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판사 옷은 벗었을 것 같고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세 사람이 만난 거를 엔딩으로 가져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시기에 따라서 물론 희망이 많이 보이는 엔딩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겪었을 그 곤욕 같은 것도 좀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아이 앞에 드리워진 좀 그동안 어두운 그림자를 잘 헤쳐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로서는 뭐 그런저런 거를 제가 다 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엔딩을 마무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저 세 배우님들 모두에게 질문 있는데요. 일단 먼저 위다인 배우님이랑 강민혁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아역 배우님께서 이제 병원에서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려다가 멈칫하고 이제 다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엄마랑 약속했어요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정민 변호사님에 대한 아이가 유대감이 부족해서였을지, 아니면 엄마의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그 목적이 더 강했는지가 일단 두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지 궁금했고, 공상아 배우님께 사실 이게 마지막 재판에서 회피를 하게 되는 장면인데, 그 전에 회피하고 이제 유나에게 더 먼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 더 앞에서 했다면 이 이야기가 더 빨리 행복하게 흘러갈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아이와의 유대감보다는 아이가 어쨌든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고, 그냥
어렸을 때의 기억이란 어쨌든 그 법적으로도 7세 미만의 아이한테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아이에게 어렸을 때의 기억이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일을 위해서 더 유대감을 발휘해서 아이에게 뭔가를 더 들을 수 있었겠지만 이정민이라는 변호사라는 사람 자체는 그렇게까지 아이에게 힘듦을 주면서까지 아니면 아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재판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와 엄마와의 그런 약속들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좀 갈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와 딸의 사랑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엄마와의 약속이어서 아기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기억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가장 컸을 것 같아요. 유나는 어떤 거보다. 그래서 아이한테 더 신신당부했을 거고, 네, 엄마의 약속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해주신 것처럼 사실 그게 최은주가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그것만을 피하고 싶었던 자기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면서 유나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이정민 변호사를 선택해서 정의감이 대단하다. 그동안 해온 거 보니 정의감도 대단하고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해서 이정민 변호사에게 계속 어떤 증거들을 넘겨준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까지 나랑 있었다는 거 그거 빼고 이 사건을 해결해 줬으면 했지만 재판이 진행되어 가면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살인 누명을 못 벗겠구나라는 그 마지막까지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은주가 그거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증언할 때 더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유나는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자기가 그 시간에 밖에 다른 누군가와 있었다라는 걸 말하면 최소한 그 살인 시간에 자기가 그 장소에 없었다는 걸 밝힐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나가 딸도 지키고 싶었지만 저도 지키고 싶어서 계속 입을 다물고 혼자 끌어안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더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마지막 법정씬에서 제가 마지막 그 한마디를 하면서도 유나 때문에 더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게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기적인 면이 있었던 거죠. 은주도 최은주 판사도 최소한 내 거를 지키면서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지막에 미안했고 유나한테. 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텐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저희 얼마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관객분들에게 인사말과 함께 이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혹은 현재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면 소개 같이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가 있는 상영회에 와주셔서 늦게까지 같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폭로를 좋게 봐주신 분들은 좋게 봐주시고 그냥 그저 그렇게 봐주신 분들은 그저 그렇게 봐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관객 수가 아주 많이 나올 수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나 저희 배우들이 의미가 있는 거는 관객 한 명 한 명의 숫자보다도 그 봐주신 한 분 한 분이 느껴주시는 깊이 같은 게 저희한테는 더 중요한 영화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는 앞으로 저도 어쨌든 계속 영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영화도 드라마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어쨌든 제가 운이 따른다면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영화 평들 다 보고 있거든요. SNS나 네이버나 이런 데 올라오는 글들 다 찾아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소중한 글들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당분간 육아에 전념할
지금도 아기가 너무 보고 싶어요.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2시간, 3시간 시간을 내서 여기 자리에 와주신다는 게 큰일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아서 저희 지켜봐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잘 돌아가시고 저희 영화가 많지는 않지만 길게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더 보실 수 있게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주변 지인들과 함께 한 번 더 보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또 따뜻한 영화 보신 만큼 추석 연휴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다시 영화를 보면서 되게 좋은 이야기, 좋은 영화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배우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많이 또 소문 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가자 이제.